이어서 혁신경영 아카데미 4월달 특강은 전임 이기권 장관님께서 2021 고용노동 정책 전망에 대하여 특강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건 장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기권입니다. 제가 좀 가슴이 뜁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이끌고 있는 우리 경남 창원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들, 그리고 부지사님, 또 전의회 의장님, 그리고 중소기업 청장님을 비롯한 국가기관장님들, 또 경제단체 장님들, 창원대 부총장님을 비롯한 학계 대표, 무엇보다도 경제단체 우리 장님들과 이 기업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일자리를 책임지고 계신 CEO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자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로서 매우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관급 자리 이후에 4번 사표를 썼습니다. 4번 사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를 늘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표를 쓸 때마다 내가 그럼 과연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다음 세대에 내가 어떤 다리를 놓고 가는 것인가,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고용노동부에 몸을 36년간 담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고민들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립묘지 바로 뒤편에 삽니다. 그래서 많은 공원에 가서 많은 우리 선조, 선배 주범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끔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보는데, 일자리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강의도 듣고 책을 읽은 것 중에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위치를 가장 정확히 얘기해 주신 분이 전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관 단체장들이 해외 나가보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른 나라 국가기관 국민들이 우리를 훨씬 내가 생각하기에는 높게 평가를 해두고 존경해 줍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그걸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대한민국 세계 7번째 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그리고 강대국이랍니다. 강국과 대국을 합쳐서 7번째 강대국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김영석 교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과거의 덕이다. 내 목숨보다 가정, 나라, 걱정한 마음이 더 컸고 공감이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인생을 살면서 젊은 나이에 전쟁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부시 때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전쟁이 났을 때 패전국인 쿠웨이트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 교민을 다 이끌고 철수라는 철수리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국경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제 가슴에 손구를 대고, 원래 우리 M16이 2단이잖아요, 방아쇠가. 1단을 당기는 걸 딱 보고 어떻게 설명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모자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다섯 요건 빨간 번호판 외교 번호에서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순간에 저 군인을 설득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생각해서 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이름 3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총을 내리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무엇이 그 군인에게 그 군인의 총을 내리게 했을까? 레putation, 명성이다. 그 명성을 형성하는 데는 기업하신 분들,
해외에 나가서 말 그대로 굵은 땀을 흘리는 우리 근로자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명성을 형성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정말 과거에 자신보다 가정과 나라를 걱정한 우리 세대, 우리 선배 세대들의 덕으로 나는 살아왔구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 때, 사무관 때 창원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사공주 수습하러도 다니고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원이라는 지역이 또는 울산에서 제가 2번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그때는 경남도 울산시였습니다. 기관장을 할 때는 울산 직할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의 먹학, 창원이 대한민국의 제가 아까 심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걸 저는 몸소 느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경제보좌관이 떠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자동차 공장 옆에는 월마트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만 월마트 옆에는 자동차 공장이 올 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에 근간을 두지 아니하고는 일자리라는 것은 허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4차 산업의 중심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면 기술은 갖고 있지만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제조업을 미국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 보셨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딱 조만간 배터리 제조업이 오고 자기들의 기술력을 합쳐서 미래에 괜찮은 일자리를 미국 중심으로 편성하죠. 다른 나라들은 제조업이 있는 국가는 거기에 기술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전쟁입니다. 때문에 창원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굉장히 이제까지 국가를 이끌어왔듯이 대한민국의 일자리 중심이라는 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의 사진을 쓰면서 나의 위치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꼭 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0.01%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한민국 국민 속에 0.01%, 언론에 계신 분들, 경제단체에 계신 분들,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무엇일까? 나는 수많은 국민의 주범을 보면서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걸 고민해 봤을 때 딱 토인비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명은 한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모든 사회, 관습, 문화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혁명이랍니다. 우리 서울대 공대 정재승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세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완전히 문화까지 바꾸는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럼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세계 속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리는 누가 나와줘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다 동의를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각 기관단체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를 지키고 키우고 계신 우리 CEO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세계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키스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사람은 뭐하게 삽니까? 행복하게 삽니다. 그죠? 네. 우리의 성인인 마리아 테레사 스님도 자기 책상 아래 10가지 자기가 꼭 실천하고자 하는 계명을 써놓고 늘 실천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가 만약 마음의 평정과 행복을 얻게 되면 사람들이 너를 질시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자기 스스로. 세계 성인이 자기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성인조차도 추구하는 것. 자, 저는 국민묘지이기 때문에 항상 주검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검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해봤는데 결국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더니 뭐 보편적인 가운데 철학에 있는 분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즐거움, 사랑, 우정, 성취, 지식을 함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가질 때는 이 일자리 내가 싫으면 이쪽으로 가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학교 다닐 때 거의 반은 학교 안 나오고 놀아도 오라니 일자리가 많아요. 그러시죠? 동의하시죠? 예. 그때는 일자리는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도구도 같죠. 정말 도구도 같죠. 아, 공무원한데? 은행에 가죠. 은행에서 말아요? 그럼 뭐 대기업 가죠. 근데 지금은 일자리는 사람의 행복의 5가지 요소를 연결해주는 링입니다. 링.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세대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는 건 링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5가지 요소를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톤 이생망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3가지 반성문을 썼습니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고용을 총괄하고 있던 2006년도 총괄을 하고 있는 국장 시절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을 내놓으라는 국책연구기관, 민간기술연구소 다 모아서 1년 동안 1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사정이 어떨 것인가를 예측을 했습니다. 답은 10년 후에는 청년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일자리가 남아돌고 청년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장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0년 전과의 모든 청년 고용률을 비교했을 때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 반성문 3가지, 세 가지 중에 이게 청년 일자리 예측이 한 가지였는데 그 원인, 청년 일자리가 나빠지는 원인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 기술 변화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굉장히 큰데 이 요소를 우리가 낮게 봤다. 이거는 선진국이나 거의 비슷한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낮게 봤다. 왜냐하면 시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과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갈수록 커지는데 이건 학술적으로 너무 낮게 봤다. 두 번째, 대한민국 고용률 아까 우리 부시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참 우리 경남도의 고용률이 참 좋아지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기쁩니다. 근데 선진국은 고용률을 잴 때 65세까지를 기준으로 잽니다. 이 기준의 고용률을 재면 대한민국은 절대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를 선진국은 65세까지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5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로 놓고 정책을 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진국은 65세 이상 되면 연금 가지고 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있다 못한다? 불가합니다. 앞으로 한 세대가 흘러야 됩니다. 연금을 받고 65세 이상이 돼서 연금 받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앞으로도 한 세대가 흘러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의 연금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건 누구 정책의 잘못이 아닙니다. 역사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기냐면 선진국이 갖고 있는 65세까지의 고용률 70%에다 플러스 65세 이상의 일자리, 알파의 일자리를 가져야 선진국과 같은 고용률의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게을리 본 거 아닌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상황을 좀 괴를 본 거 아닌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반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일자리가 아니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각종 규제, 노동시장 제도의 불확실성, 경직성, 사람을 채용하는 데 대한 두려움, 이것이 갖고 있는 요소를 우리가 너무 깊이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에 어렵다 했는데 뭐 견딜 수 있겠지, 넘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본 거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전 예측과 전혀 다르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훨씬 더 청년 인구가 어려워져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걸 좀 우선은 뭐 우리 일자리 사람을 가급적 안 쓰려 하는 분위기로 가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상품 시장의
실물시장의 규제, 뭐 자본시장의 규제 이런 건 제가 타치할 영역은 아니고 우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우리 임금체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철승 교수님이 작년일 겁니다, 아마. 우리 한겨레 신문에다가 대한민국과 선진국과 비교해서의 임금 구조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타협을 할 때 노사양처 설득한 논리인데 통계를 거의 비슷하게 인용해 쓰셨더라고요. 자, 우리 대기업, 공기업의 부분은 호봉되기 때문에 30년 근무했을 때 OECD 국가는 비슷한 일을 하는 초임하고 100대 170인데 우리는 일본은 100대 240, 우리가 100대 350. 대기업 공기업만 호봉으로 갑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은요, 우리 건설 현장 가보세요. 뭐 철근, 고배 다 기능 초보냐 숙련이냐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분이 무슨 30년인데 20년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 중견기업은 밑에 파란색 녹색에서 일정 4, 5년 흘러고 나면 쫙 비슷해지는데 대기업 공기업만 쫙 올라가니까 격차가 벌어집니다. 임금 체계, 그 다음에 우리 고용, 통상임금 뭐 등등 이 갈등이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 회고 하나만 가지고 해볼까요? 대한민국의 작년도 회고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소가 제기된 게 15,000건. 그러면 소까지는 안 갔어도 갈등이 있는 거는 5배 키면 얼마 되겠습니까? 일본에요. 대형 로펌에 노동팀은 없어요. 거기는 기업의 합병 인수하는데 노동 전문 변호사가 있을 정도. 우리는 대형 로펌에 다 노동팀이 있잖아요. 왜? 갈등이 많으니까.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사람을 쓰는데 또 임금의 연봉성이 사람을 직접 정기적으로 채용하는데 두려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률이 더 나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서로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창안 때 한국은행 우리 본부장님 와 계시는데 한국은행에 부탁을 해서 청년들이 갈 만한 괜찮은 일자리와 그 다음에 노동의 공급을 한번初步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 해봤는데 전문대졸 이상 현재 나와 있거나 앞으로 졸업할 사람을 우리가 노동시장의 공급으로 보고 그 업종의 평균 임금 이상 되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봤습니다. 수급 전망을 한번 보시면 IMF 터지기 전에는 빨간 일자리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교 다닐 때 놀아도 다 오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역전이 돼서 15년 제가 대타협 할 때 한 400만 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스카이 대학도 대기업 공기업 취업 비중이 30%를 못 넣습니다. 이게 갈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현재까지 우리 상황이라면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혁의 물결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열심히 각국의 리포트들이나 각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독일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일본은 다 조금씩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긍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왜 독일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독일에 제가 17년 4월에 독일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서 제가 얘들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인더스트리 4.0 제조업의 혁신을 하고 지멘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멘스가 소위 4차 산업형 팩토리를 구축한 뒤에 똑같은 800명의 근로자를 가지고 8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 30만 대를 세계에다 판매한다고 했으면
생산성이 8배가 좋았으면 200명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명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800명 가지고 다 해요. 그러면 생산이 8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세계 전체 괜찮은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이 일자리를 어느 나라가 더 많이 가져가는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 완결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구나라고 있죠. 왜? 독일은 노사정이 툭 뭉쳐서 인더스트리 4.0 우선 산업의 기술의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 데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독일의 날레스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정이 모여서 그 다음에 노동시장 노동의 규율을 어떻게 밟고 가야 되는지 아르바이텐 4.0을 이뤘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4시간 동안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뤘고 근로자들이 고용의 다양성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등등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최근에 거기에 맞는 교육 훈련 체계를 바꾸는 4.0까지 완결했습니다. 이것이 작동이 되게 되면 세계 전체 괜찮은 일자리 중에 독일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과거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일자리를 늘어난다. 그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대목입니다. 같은 제조 강국으로서 우리가 그럼 굉장히 이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괜찮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더 지금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첫째, 핵심 기반 기술, 우리 코리아 뉴딜 펀드 등등 해가지고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굉장히 26개 정도를 대별을 하면 8개 정도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자. 그거는 뭐 가장 필수입니다. 두 번째, 거기에 맞는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자. 노동시장 개선, 고용의 다양성, 근로시간의 탄력성을 굉장히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2시간 하고 8시간 하고 또는 필요하면 11시간 하는 것을 근로시간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로시간 탄력화를 주게 되면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탄력적으로 하면 근로자에게 훨씬 편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 제도입니다. 독일이 그걸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로시간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 부분들의 제도들을 갖추자. 그리고 거기에 교육훈련제도를 갖춰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 과정에 한 가지 더 과제가 있습니다. 15,000건의 해고를 둘러싼 다툼 등등 과거에 지금 현재 다른 선진국이 갖지 않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많은 갈등들을 임금 체계로 인한 정규직 채용을 두려워하는 요소들을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노동시장에서 다른 기술시장에서 다른 교육시장에서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4개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선진국 3만 불 이상 국가가 고용률이 70%입니다. 이건 65세까지의 고용률을 따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한 세대 동안 연금을 가지고 두 부부가 연금 받으면 살 수 있으려면 20, 30년이 흘러야 됩니다. 한 세대가 더 흘러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플러스 알파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 우리 부이사님 일자리는 성장률 곱하기 1% 성장을 했을 때 일자리가 늘어난 걸 우리가 고용탄성치라고 합니다. 그 고용탄성치가 1이면 1% 성장했을 때 우리나라 경우는 취업인구가 2,650만 정도 되니까 26만 5천 개가 늘어나야 됩니다. 선진국은 그러니까 성장률 곱하기 고용탄성치를 하면 일자리 증가가 나옵니다. 근데 선진국은
고용 탄성치가 우리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0.7에서 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경제 사이즈 취업인과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3%를 성장하면 선진국은 75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70만 개. 우리는 30만 개 나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고용률이 낮잖아요. 그죠? 4~5%가 우리가 낮습니다. 250만 개 정도, 70% 정도 되려면 250만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률, 우리 잠재 성장률이 3%입니다. 우리 성장률을 우리가 으쌰 해가지고 6% 올릴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인플레를 나오기 전에 모든 요소를 가장 잘 배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3% 전후입니다. 그럼 그거를 6%, 5%, 7%는 못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올리냐? 고용 탄성치를 올려야 선진국처럼 똑같은 3% 성장해도 60만 개, 70만 개 해서 이게 한 5, 6년 쌓이면 고용률이 70% 가게 되고 장년과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용 탄성치가 왜 우리는 선진국의 절반밖에 안 되냐? 이 고용 탄성치가 낮은 이유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겁니다. 저는 우리 노사단체하고 하는 논의도 하고 데이터에 하면서 노사관계 체제를 일자리 친화적으로 바꾸자. 이게 1번이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노사관계 체제가 기업별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업종의 대기업, 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협의 모델을 만들어가자. 우리는 대기업에 있느냐, 똑같은 자동차 업종에서 3차 산업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인력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쟁력,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부품 가격이 선진국 자동차 업종에서 싸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거죠. 이 모델은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위에는 미안하지만 좀 양보를 하고 밑에 쪽은 올려서 지역 업종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기업들, 근로자들이 아직 노조가 없는 기업의 경우는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또 하나, 뭐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이 ILO 결사에 대해 비준을 위한 뭐 실직자들 노동조합 가입 등등을 우리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우리 노동법 체계가 명확하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엄격하게 요건을 해놓고 교섭을 요하고 파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딱 제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벗어나면 그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로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3, 4년 전부터 그건 그 국제 규준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폭력 파괴를 하지 않는 한 목적을 가지고 형법으로 처벌하고 그런 건 이제 안 합니다. 자, 실직자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입구를 다 터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파업을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국제 기준에 맞게끔 함께 이렇게 해주다.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은 힘을 좀 양보를 하고 파업이 대체도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소기업의 경우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 다음에 임금정책. 지금도 통상임금,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고 13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나온 뒤에 1조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일률적인 것만 적용을 하고 중간에 퇴직한 사람은 적용하는 조건이 있는 부분은 적용을 안 했어요. 최근에 다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다 줘야 된다고 판결, 다시 그거를 변화하라고 해야 되니까 보완이라고 판결이 나고 지금도 통상임금, 상여금을 가진 통상임금을 놓고 지금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에 한 200여 건이 그 이후에 소송에 전부 휘말렸어요.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자, 아마 뒤에 CEO 하신 분들 통상임금 산입 범위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정확히 머릿속에 넣고 계약서 쓰고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선진국에 없는 주류가 우리나라의 임금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에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최저임금에 빠져있다.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정립하자. 제 지론은, 이 얘기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가장 그 철학의 근간은 3만물 국가의 우리가 국가소득을, 국민소득을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눠보면 3만불 국가의 노동소득이 약 7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2배입니다. 이걸 순수 노동으로 선진국 비중으로 이 자영업을 하고 우리 특수형태 종사자 이런 분들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을 놓고 정리해보면 67%, 8%, 약 2, 3%가 적습니다. 이분들 노동소득을 70% 가자, 오케이 가야 됩니다. 근데 낮은 쪽을 가게 하고 그로 인한 갈등을 줄이죠. 최저임금, 자 최저임금 처음에 16%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주 15시간 이상 되면 주휴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15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서 쪼개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했던 걸 둘로 쪼개는 거예요. 최저임금에 포함된 임금체계, 적용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낮추자는 목적이 아니고 임금은 아까 낮은 쪽은 더 가게 해서 70% 노동수익이 가게 하더라도 단순 명료화 해줘야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채우는데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 관계를 둘러싼 갈등, 아까 15,000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해수이 일본이요, 정년 60세에서 65세로 넘어갈 때 세 가지 큰 변화를 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우리가 이제 연공서열식 후봉제가 있었던 건 일본의 모델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했던 거예요.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 체계를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모든 국가가 1000년도 한 숙련이 올라가는 5년 정도는 호봉이 올라갑니다. 왜? 그때 숙련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직무 역할, 효과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주류가 호봉제에서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주류를 역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역학으로 개편하고 또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불이익되게 바꾸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법에 이렇게 바꾸도록 돼 있어.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그 괴롭힘 근로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도록 해놨어. 사업주는 해야 된다. 근데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사유를 넣어서 취업규칙을 논의하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잖아.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법에 하나인데 이걸 근로자 대표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하지 말라는 얘기야.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는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그거는 동의 못 얻더라도 그거는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한 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이릅니다. 그건 일본에 그런 계약법을 가지고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사람 간의 가장 큰 약속은 결혼 생활의 약속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살려고 약속하잖아요. 혼세와 하잖아요. 두 번째 큰 약속이 고용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혼도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일하다 보면, 내가 100을 일하는데 우리 사업주가 나한테 80밖에 임금을 안 줘. 그럼 나는 떠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그런데 거꾸로 100을 일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또 10년이 흘러서 150을 기대하고 임금을 100에서 150을 올려줬는데 일은 50밖에 안 한다. 이게 계속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해고를 해야죠. 일본이 통상해고제도로 해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지침화해서 했습니다.
이런 문제. 그 세 가지를 해서 일본은 경련을 유치해서 유치도 새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 노동 사람을 채용하는데 두려워하는 요소, 갈등될 수 있는 요소들을 투명하게 정리를 하면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금년 2월에 대법원에서 일본의 그 통상여고와 비슷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해고를 인정한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평가 결과를 매년 평가를 해서 당사자한테 알려주고 개선의 여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유를 받아주고 이런 절차의 투명성이 전제된다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뒤에 아마 우리 기업하신 CEO분들은 대법원 판결들을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르바이트엔 4.0이 고용 형태의 다양성, 근로시간의 다양성을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밑에 통계가 나와 있네요. 대기업 비중이 이건 이제 국가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국제 통계에 나와 있는 게 250인 이상 통계가 있어요. 250인 이상 종사자 비중이 미국이 57%, 그 다음에 다른 선진국들이 40%, 45%잖아요. 우리나라 얼마 되겠습니까? 아마 공격까지 다 넣어도 25%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 고용구조가 몇 단계로 나눠져 있을까? 여기에는 불확실성 해소, 불확실성의 해소가 안 된 부분이 매우 크다고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 뒤에 우리 CEO분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여러분들 여기 외투기업도 계시는데 해외 공장에 가도 르노 삼성차 다른 르노 공장의 다른 해외 공장에 가도 15% 정도의 파견 근로자나 아니면 도급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급 파견을 쓰는 목적은 내가 고용이 불확실해질 때, 생산량이 불확실해질 때 소위 유연성 차원에서 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IMF 직후에 이게 사람을 내보기 힘들어. 유연성 차원에서 출발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유연성도 갖고 그 다음에 보급 파견 다단계화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절약되더라고요. 이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3차, 4차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비중이 우리는 중간도 못 가요. 훨씬 줄어듭니다. 이 지금 많은 제조업의 불파 문제, 대부분 판결대로 불법 파견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적용하면 제조업에서 불파가 아니다라고 합법적 보급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하는데 두려워질 수 있는 불확실성과 경직성을 해소해 주면서 또 기업들도 오케이, 내가 직접 채용한 정규직이든 보급을 주는 근로자든 파견을 쓰는 근로자든 비슷한 경력과 비슷한 연수가 되면 똑같이 대우해야 됩니다. 이 철학이 반드시 동시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수습이 된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철학이 같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직성을 해소해 주면서도 인건비를 절약하는 목적으로 파견을 쓰고 도급 정부는 안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면 고용 우리 다단계 하도도 훨씬 단순화될 수 있고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우리 이제 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엄격히 하다 보면 제 둘째가 금융회사의 하도급 업체, 컴퓨터를 고쳐주는 하도급 업체를 다녀요. 어느 날부터 그 전에는 식당에서 밥을 원청하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데 저한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떻든 그 식당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식당 같이 쓰고 이렇게 되면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한 방에 치자 한 거예요. 불법 파견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형식상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원청이 다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